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창업행정 제5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사업 중 회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정부회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창업을 해서 기업을 어, 운영하게 되면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나의 수입을 또 나의 재산을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회계는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따지면 가계부를 한번 써보는 거죠.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 부채는 얼마.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회계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 회계는 어카운팅 그러죠. 그다음에 부기는 북키핑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카운팅하고 다르면은 부기는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는 좀 더 큰 개념이고 회계 중에 일부를 부기라고 하죠. 그래서 회계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는 과거, 미래를 포함해서 비화폐적인 정보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경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리는 그 일의 종류를 말해요. 일을 경영하고 관리함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수입 지출 담당하는 업무, 그 사무를 경리 업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회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하고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 재무 지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누구한테? 기업의 이해관계자, 출자자라든가 채권자, 채무자, 또 미래 투자자, 일반 국민에게 기업의 경영 현황을 정해진 회계 원칙에 맞추어 기록한 문서죠. 그래서 회계 원칙을 아는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 하는 건 한국말 원칙 있잖아요. 영어는 영어말 원칙이 있듯이 회계 정리하는 데는 회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어, 정리해서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다. 이거는 회계의 외부 지향성, 그래서 그 조직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외부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내부적으로 이거 할까 말까 우리 재정 분석에서 나오는 cost benefit analysis, 즉 비용 편익 분석을 관리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투자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따져보는 거죠. 숫자로 따져봐 가지고 보고서 하나 딱 나오는 거는 관리회계. 이거는 내부 지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라는 개념도 있는데 원가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회계장부로. 그래서 제품 또는 상품의 원가를 계산. 원가 빼고 나머지를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품으로서 스마트폰의 갤럭시 원가는 얼마일까? 우리 판매가하고 원가는 다르죠. 대리점의 입장에서도 상품으로서 스마트폰의 원가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원가를 자세히 따져보는 것을 원가 회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잖아요. 원가 플러스 알파. 마진이에요. 부가가치라는 것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부분은 제외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가에 대한 원재료 구입해온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면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tax accounting 그래가지고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 및 세금을 계산하는 회계입니다. 이거는 주로 누가 해요? 세무사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세법을 잘 알고 있고 그 세법에 맞게 어?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내지 않고 잘 절약하는 거 절세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법으로 어기면 탈세, 잘 절약하면 절세. 세무사가 하는 일은 탈세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세를 해주고 절세로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아서 월급 대신에 챙기는 것이 세무사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25종류의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해가지고 25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업을 하면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따져보는 거, 이거 세무회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그 회계 원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돈 버는 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이나 하는 거 따지는 게 회계 원리,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 거래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거래가 일어나면 대부분 사고 파는 거죠.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데 쓰이는 약속이에요. 이걸 회계 원리라고 하고, 이 원리 중에 서구 역사상 발전시켜온 원리가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해도 현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금이 서로 오고 가지 않았으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현금이 중요하니까 현금이 오고 갔을 때만 기록하는 게 현금주의. 반면에 발생주의, accrual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나의 재산 상태가 변화되면, 즉 경제적 거래가 일어나면 그걸 다 기록하는 원리를 발생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주의를 선택하겠어요? 발생주의죠. 좀 더 복잡하지만 발생주의.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 이것도 그날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이거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기록해 주는 거죠. 이 발생주의의 장점은 시간적으로 꼭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실제 서로 간에 약속이 오간 그 시점에서 기록을 해주고, 현금이 오가면 한 번 더 기록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그 기록들이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발생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식북이 복식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건 single entry, 더블이라고 하는, 복식이라고 하는 더블 엔트리 그러는데, 이 탁구나 테니스를 치다 보면 단식, 복식 게임 있잖아요. 단식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복식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식북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의 한쪽 면만 기록하는, 현금 위주로 가계부로 작성하듯이 하는 건 단식북이라고 하고, 복식북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복식북인데, 한 개의 경제적 거래에 두 번 반복해서 한다고 그래서 복식이라고 그래요. 더블. 그래서 이 복식북이 원리를 서구에서 발전시켜 와서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든 회계장부는 복식북이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현금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발생주의, 복식북이 회계 원리에 따라서 합니다. 이 복식북이를 하려면 왼쪽, 오른쪽 두 번 쓰기 때문에 왼쪽에 쓸 거, 오른쪽에 쓸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데빗, 크레딧 그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을,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수익을 쓰게 돼 있어요. 이런 복식북이는 이 경제적 거래를 두 번 기록하는데, 하나는 원인, 하나는 결과, 이렇게 해서 두 번 기록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왼쪽에 다 기록했고 오른쪽에 기록했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해 보면 똔똔이 나와야 돼요. 합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기록했는가 점검할 수 있죠. 이걸 오류의 자동 수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회계 원리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 기업이 적용해야 할 회계 원리, 정부가 적용해야 할 회계 원리, 비영리 단체가 적용해야 할 회계 원리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그 조직이 수행하는 일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 창업 행정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쓰는 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또 회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기업 회계 기준, 이건 한국회계기준원이 만들어내요. 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기업 회계, 이것이 우리 CPA라고 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볼 때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정부 회계예요.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정부 회계는 뭐가 다르냐?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근거법이 달라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국가와 비슷하지만 법률명은 또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라고 부르는 비영리 단체, 영리 목적도 아닌데 정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3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회계는 비영리 조직 회계에서 다루고 있고 이것도 회계기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에서 다루는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을 다루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회계를 정리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맨 처음에 시작점은 거래예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되는 거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자산이라고 해요. 그거는 빚을 통해서 얻어질 수도 있고 원인으로 볼 때 자본금, 내 돈으로 직접 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왔잖아요. 이건 원재료로 사오면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팔면 매출액, 수익이라고 그래요. 이런 5가지 항목의 변동이 있으면 이것을 트랜잭션, 거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걸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학에서 거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변하면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거 우리 보통은 통상적으로 거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의 자산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이거 계약금을 지불했으니까 이것도 나의 그만큼 자산이 감사하죠. 이것도 경제적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구두로 합의한 거는 경제적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변하지 않았죠. 전화로 식당을 예약했다. 이것도 거래가 아닙니다. 물론 예약금을 주고받았으면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산이 뭐냐 도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중에 내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 가능한 거. 그래서 물론 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맨 꼭대기에 현금 쓰고 맨 뒤에 현금화가 좀 어려운 토지 이런 것들 잘 안 팔리잖아요. 시골에 땅 안 팔려요. 이런 건 자산이지만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요. 유동자산도 안으로 들어가면 현금부터 해가지고 현금, 당좌예산,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것이 다시 또 당좌자산 안에 들어가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장.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 C에서 한번 꾹 누르면 그 다음 폴더가 열리잖아요. 그 다음 폴더 또 열려요. 그러니까 대분류는 유동자산, 그 다음에 당좌자산, 당좌자산 또는 현금 이렇게 3단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가고 있다.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나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진 걸 말해요. 빚을 진 거는 이것도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건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유동부채 안에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치고 이게 거래할 때
뭘 의미하는지 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도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이렇게 하는데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오는데 물건은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저쪽에서 정리하고 나도 외상으로 저쪽은 외상 매출금이고 나는 외상 매입금으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물론 쪽지 어음을 써줄 수도 있어요. 자기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언제까지 얼마 줄게. 이거는 지급 어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음이 그 지급할 날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부도 났다 이렇게 bankrupt 부도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뭐예요? 내 돈, 진짜 내 돈, 진짜 내 돈. 남의 돈으로 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내 건데 남의 돈으로 샀어요. 그럼 자동차는 자산이지만 그 안에는 부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온전히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샀으면 진짜 자본금으로 산 자동차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본금,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거는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또는 자기 주식 자사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관련된 건 자본 조정.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당기 순이익, 이윤이 남는데 그중에서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남겨져 있는 자본. 이거는 이익잉여금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면 실제 여러분들이 경제생활 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회계 용어 단어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 revenu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 나한테 들어오는 판매 금액은 매출액 그래요. 그중에서 원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물건을 사오는데 만들기에 들어간 원재료비를 원가를 빼면 그만큼이 마진이고 전문 용어로는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이것도 수익에 들어갑니다. 나한테 이익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배당금 수익, 수수료 수익, 임대료 수익 이런 다양한 수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인데 비용. 저 제목이 수익이라고 된 건 잘못된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 비용에는 매출 원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 대금의 원가 B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원가가 더 크면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임차료 비용, 급여 비용, 복리 후생비, 수선비는 건물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 뜯어 고치는 걸 수선비라고 그래요. 여비, 교통비, 뭐 기타 비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원리는 크게 대차 평균, 데빗, 크레딧 양쪽이 등호가 있으면 왼쪽에 쓰는 거 왼쪽에 쓰는 거는 자산과 비용, 오른쪽에 쓰는 거는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식, 단식이 아니라 복식으로 쓰게 되고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계 정리를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는 재무 상태표, balance sheet, state of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자산, 부채, 자본금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이거는 스톡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일정 기간 12월 31일 현재 나의 자산은 얼마야? 부채는 얼마야? 자본금은 얼마야? 이거 표로 쫙 보여주는 게 재무 상태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한 해 동안 플로우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한 해 동안 나에게 매출액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그래서 나에게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손익계산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그리고 이걸 보면 그 회사의 사정을 외부 사람들은 파악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데 데빗, 크레딧 오른쪽에 들어가는 항목은 이렇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여기 뭐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의 증가 왼쪽 차변 데빗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감소 왼쪽에 쓰고 그리고 대변 크레딧 개념에는 그쪽 오른쪽 계정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래를 차근차근 정리해 가보면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한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적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기록을 해야 돼요. 요거 하는 업무가 격리 업무고 부기 업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합니다. 매일매일 경제적 거래를 판료수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예를 들면 한남 마중물 식당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했다. 그러면은 이 한남 마중물 식당에서 보면은 나한테 출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뭘로? 현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 현금의 증가, 자본금의 현금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날짜와 함께 써주는 거, 한 줄로 써주는 거, 이걸 분계, journalizing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옮겨 쓰냐면 분계장이라고 하는 총계정 원장에 분계한 거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계정명이 있잖아요. 자산, 현금, 아까 현금, 자본금 계정이 있었어요. 그 계정에 옮겨 적는 행위를 전기라고 해요. 전기. 이렇게 전기를 해서 나중에 쫙 그 계정별로 한 달 또는 석 달 또는 반기 또는 1년별로 정리를 하면 그걸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죠.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클로징.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월말에 항상 바빠요. 왜냐하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도 바빠요. 연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에도 바빠요. 반기 결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하는 것, 이걸 결산이라고 해요. 이 결산을 하고 나면 표가 딱 나오는 거죠. 그 표를 높은 사람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과정은 아까 그 분계한 거를 원장으로 전개하고 전개한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에 기말 기준으로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모든 계정을 쫙 정리해봐요. 그러면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런 다음에 2차로 원장 정리를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4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은 창업행정이라 그냥 전반적인 회계 정리하는 그런 과정만 보지만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정부 회계론을 들으면 기업 회계 한번 정리하는 방법, 정부 회계 정리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하게 됩니다. 시험에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얼마, 매출 원가가 얼마 쭉 비용들 제외하고 나면 마지막에 나에게 남는 돈.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재무 상태표인데 요거는 자산,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그래서 나의 자산 합계는 2억 344만 원. 그 부채와 자본이 똔똔 같게 돼 있어요. 대차평균에 원래. 그중에서 부채는 뭐예요? 100만, 1000만, 1억 9천. 자본 합계는 1344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걸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세금도 내고
투자자들한테 나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하고 보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회계 정리라고 한다. 오늘 제 5장은 다소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사회생활 하려면 상식적으로 이런 용어들은 다 알아야 되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어 단어 외우듯이 회계 용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실제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실제 기업들의 재무제표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실현을 해볼 테니까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장 창업행정 제5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